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3년 7월 18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론편 꼭지를 하나 골랐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한국판 지르콘 이게 이제 처음으로 2021년 말에 공개됐을 때는 이거 뭐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좀 2년이 채 안 됐네요. 그런데 그 진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 이걸 개발한 것은 대문 사진에서 보신 러시아의 지르콘, 그 실전 배치된 게 유일해요. 그 다음 중국이 같이 개발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중국보다 오히려. 이게 지금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제가 봐지거든요. 미국은 이거 거의 포기했잖아요. 그들은 활공형도 지금 버벅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완곡하게 좀 보수적으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지르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뒤에 개발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앞지른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건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국방 관련 연구 개발 계획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죠.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다. 즉 지상에서 발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새로 지금 장착하고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 함정에서 발사하는 거 거기도 지상 발사형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6세대, 뭐 5세대든 6세대든 지금 6세대로 바로 갈 분위기죠. KF-21의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한다.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발사한다. 수직 발사관에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정리가 됐어요. 이번 저희 정부 과제 하나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 사이트고요. 다른 분들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시거나 뭐 국방 관련 또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또 기자분들 이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방과학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으며 우리가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부족한 일이 또 뭐며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뭔가 이런 거가 좀 정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참고한 정부 과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민간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신 그 웹사이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과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냥 같이 알고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거잖아요. 공감하고. 예, 그래서 이 사이트를 거듭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업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고 또 그 말은 거의 체계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 연구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선행으로 했던 다른 연구들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이제 생산 준비를 하자. 그래서 ADD가 위주로 개발했던 그 순수 기술, 핵심 기술들이 이제 그 역량을 갖춘 역량과 의지를 갖춘 기업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보통 이런 걸 해요. 예. 이외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 제목만 공개되는 정부 과제들은 ADD나 정부 기관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기초 연구가 많죠. 그러다가 거기가 무르익으면 그리고 이런 무기 체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또 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 제목을 보면은 프로그램명을 볼게요. 2023년 6월이니까 지금이 7월이잖아요. 얼마 안 된 거죠. 광역 마하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 기간 핵심 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역 마하수 이게 뭐냐? 광역 마하수 참 즉 초음속부터 극초음속까지 다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초음속을 위해서 마하 5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터보젯 엔진 가지고는 마하 2 정도까지가 딱 한계거든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요. 안에 이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터보팬 그 블레이드 같은 게. 그래서 마하 한 2 정도부터 마하 5 정도까지가 이제 거기는 뭐냐? 램젯으로 하는 것이죠. 램젯은 초음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발생시키는 충격파를 통해서 터보제트 엔진에 있는 팬이 없이 저절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게 램젯이죠. 예, 예. 대신에 압축된 공기는 아음속이 됩니다. 그게 램젯이죠. 거기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시켜서 마하 5까지 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광역 마하수니까 자 그게 램젯 영역이고 자 스크램젯 죄송합니다. 터보젯 영역, 램젯 영역, 그 다음 스크램젯 영역이죠. 마하 5 이상 소위 말하는 극초음속. 그 스크램젯 엔진은 뭡니까? 공기를 충격파를 이용해서 마하를 넘는 공기가 들어오면 충격파가 발생하잖아요. 꽝! 집이 울리고 예, 엄청난 압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거가 압축이 되는 거는 램젯이랑 똑같은데 압축된 공기마저 이제 음속이 넘어요. 예, 그게 스크램젯이 램젯과 다른 면입니다. 예. 아까 램젯에서는 음속 이상의 공기가 압축이 되면 아음속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그냥 압축된 공기조차도 초음속이에요. 거기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불을 붙인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폭발해서 극초음속이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뭐 마하 10을 훨씬 뛰어넘게 나온다. 자, 이건데 지금 광역 마하수라는 것은 초음속에서 램젯에서 스크램젯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엔진에서 그걸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합 램젯 엔진이라고 또 불리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뗀 것 같아요. 예. 완벽하게 자신이 있어요, 그걸. 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엔진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공기에 흘러가는 가지가 있어요. 자, 램젯으로 들어가면 램젯. 그리고 스크램젯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속도가 훨씬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램젯이 작동하기 위해서도 마하 2, 3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앞에 물론 처음에 발사할 때는 부스터 같은 게 있으니까 램젯 속도까지는 올라가요. 그 다음 램젯이 속도를 가속시켜서 이제는 스크램젯으로 넘겨야 되죠. 그러면 공기의 유로가 달라져야 돼요. 가는 방향이. 그래서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점이 이제 쉽지 않은 기술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냈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연구 개발 목표를 보면은 23년부터 28년까지죠.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저때 되면은 28년, 한 30년, 2030년 정도가 우리가 아마 6회공 공희 그리고 뭐 6회공 공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거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무장 국방 기술을 응용한 전체 시스템을 갖추는 그 목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F-21 같으면 6세대로 가고 그때 같이 활동할 무인기가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근데 원자력 추진이 그때 가능해진다. 이런 건데 28년까지 이제 하는 거고 돈을 500억을 쓰는 건데 이게 이제 광역 마하수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돋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에 복합 램젯 엔진 가지고 램젯 스크램젯을 통해서 마하 한 3부터 마하 7, 8까지 뭐 상한세 어디까지는 모르겠어요. 마하 10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에 덧붙여서 그 다음 엔진을 껐다 켰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공 비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기술 같은 것을 활공 비행체 같은 기술을 같이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뭐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램젯과 스크램젯 엔진이 어려운 이유가 방향이 왜냐하면 워낙 뒤에 나가는 압축된 공기가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스크램젯 같은 경우는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좀 속도 변화가 있거나 하면은 엔진의 점화를 놓치는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는 거죠.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껐다가 켰다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정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끈다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도가 필요하면은 다시 엔진을 저 맛이 껐다 켰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같은 연료면, 같은 무게면은, 미사일을 훨씬 멀리 보낸다는 거고, 또, 같은 사정거리를 가진다면 미사일 무게 자체를 훨씬 무겁게 한다. 즉, 탄두를 큰 걸 넣을 수 있다. 무지막지한 걸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여기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제는 뭐 자신있게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한국판 지르콘 모양 그대로죠. 제일 앞부분이고 뒤에 이제 부스터가 붙어 있겠죠. 지상에서 발사하거나, 뭐 우리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는 함상에서 발사하거나, 또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거. 그거죠. 뭐 지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순항만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사정거리를 최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체의 형상도 활공에도 대응이 되는 그런 비행체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제가 동그라미 세운 것처럼 재점화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데서는 지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봤을 때는 램젯이든 스크램젯이든, 뭐 스크램젯이라고 할게요. 이게 엔진이 꺼질까봐, 끄면 다시 불을 붙이기도 어려우니까 이거에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보여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다 스크램블 엔진을 그냥 맘대로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 뭐 기동을 하더라도 그걸 껐다 켰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이것은 러시아도 구현 못했을지 몰라요. 러시아 지르콘이 껐다 켠다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지르콘보다 멀리 간다는 거예요. 내지는 훨씬 더 무거운 탄두를 실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거죠. 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포기했잖아요. 이거 순항 미사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들은 활공 미사일로 지금 제대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거 포기했잖아요.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하다가. 이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21년 후반부에 공개된 한국판 지르콘, 이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길이가 한 9m, 길이는 지르콘이랑 비슷해요. 직경은 70cm 후반이 한 8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르콘 60cm밖에 안 돼요. 저 길이는 비슷한데 두께는 훨씬 두꺼운 미사일이에요. 이거가 금년 초에 시험 비행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뭐 언론에 공개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부 과제를 거쳐서 하고 있고, 앞에 과제가 성공해야지 뒤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척이 빠르면은, 계속 성공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앞에 과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과제가 막 시작을 해요. 이게 그런 예예요, 지금. 상당히 다급하고 신속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안에 보면 이게 세부 과제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뭐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게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그게 제가 이해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세부 과제 1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핵심 기술들 어디까지 우리가 깨우치고 있는지가. 이중 모드 램젯, 제가 아까 복합 램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중 모드 램젯이라고 하겠네요. 램이라는 게 그냥 꽝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이게 꽝 부딪힌다는 게 뭐냐면은, 음속을 돌파한 공기가 충격파를 만들 때 꽝 한다는 뜻이에요. 예, 꽝 하는데, 그래서 램젯,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은 스크램젯,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중 모드 램젯이라는 것은 램젯도 되고 스크램젯도 된다. 즉, 광역 모드가 된다는 거예요. 마하 한 3에서부터 마하 5 훨씬 이상까지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술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러시아의 지르콘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활공까지 한다는 거죠. 예, 활공까지. 예. 이것은 껐다 켰다가 된다는 거예요. 스크램젯 상태에서. 자, 활공으로 하다가 속도 떨어지면은 다시 램젯으로 시동을 걸고, 그 다음 램젯이 가속을 하게 되면은 램젯으로 들어가는 공기 유로를 닫고 스크램젯으로 들어가는 공기 유로를 열어서 스크램젯을 가속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활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 과제가 나오면 이거는
체계 개발이에요. 기초 기술이 60-70% 이상 확보됐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자신감이 보여요, 여기저기서.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세계에 없는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 수준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 그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심지어 미국이라도, 뭐 미국은 초음속에도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사실 핵폭탄이라는 것은 어려운 기술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계만 가지고도, 심지어 핵폭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것만 가지고도 상대방한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재점화 기술, 초음속에서 활공에서 다시 초음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기를 뭐 거기가 운영하는 고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또 너무 높이 올라가서도 안 돼요. 상대방에게 쉽게 표적이 되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의 장점이 뭐냐? 상대적으로 탄도탄에 비해서 낮은 고도로 날아가서 적에게 빨리 안 들킨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공과 재점화 이걸 기술을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연비 향상, 훨씬 멀리 간다. 그리고 같은 거리를 간다 그러면 탄두 중량을 훨씬 무겁게 할 수 있다. 저한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무서운 계획이에요. 자, 이게 그림에 보시는 게 AP통신에서 가져온 지르콘의 사진입니다. 사진이 잘 나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길이 9m로서 우리 거랑 비슷해요. 일단은 여기 부스트하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된 자료상으로는. 그리고 미사일이 직경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60cm죠 지금. 근데 우리 것은 지금 70cm 후반, 80cm에 가까워요. 훨씬 위력이 큰 탄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르콘은 현재 약 1000km 정도 사거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것은 같은 값이면, 같은 탄두를 넣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멀리 갈 것 같아요. 상당히 훨씬 더 멀리 가겠죠. 그렇게 짐작이 돼요. 지르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300에서 400kg 정도의 탄두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정도 무게면은 당연히 핵탄두가 들어갑니다. 한 발이에 뭐 200-300kg밖에 안 돼요. 요즘은 200-300kg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발짜리가. 그러면 우리는 재래식 탄두를 넣어도 500kg 이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서 사거리 더 나올 수도 있다. 결국 나중에 정 필요가 있다면은 핵탄두 넣을 수 있다. 상황에 맞춰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보다 직경이 한 20cm가 그냥 더 두꺼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힌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온 이제 연료에 관련된 거예요. 연료가 있으니까 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미사일의 특성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액체 연료를 넣고 그러진 않겠죠. 비행기에 싣고 있다가 쏴야 되고, 뭐 잠수함에다 쏴야 되고, 뭐 수직 발사관에서 쏴야 되는데 그거 뭐 연료 넣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고체 연료라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온 열분해 연료 적용 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로 느껴지는데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 덕티드 램젯 아시죠? 우리 미티어, 우리 공대공 미사일 채택했잖아요, 중거리로. 그리고 국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미티어가 기존 암람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게 뭐냐? 사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속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회피할 수가 없어요. 암람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회피하면은 미사일이 이미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관성으로 날아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물론 그것도 개선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그렇다는 건데, 로켓 엔진이 이미 다 연소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높은 곳으로 쏴서 탄도 미사일처럼 내려 꽂히면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피하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덕티드 램젯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까지 연료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행기가 이길 수가 없죠. 속도도 훨씬 빠르고 기동성도 훨씬 좋죠. 그래서 덕티드 램젯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티어가 최고의 중거리 미사일로 평가받는 건데, 거기가 고체 연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껐다 켰다가 되는 거예요. 이 고체 연료가 열을 받으면은 젤처럼 바뀌어요. 끈적끈적하게. 그러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램젯에 램젯이죠. 그리고 거기를 열을 차단시키면 그 연료로 들어가는 열이 있죠. 덕티드 램젯, 덕트니까 앞에 관이 있잖아요. 공기 들어가는 관이. 거기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연료가 타지를 못해요. 에코가 안 되니까 고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걸 적용한 것 같아요. 이걸. 이걸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아요. 액체 연료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러면 보관도 훨씬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해서 덕티드 램젯 엔진을 우리가 벌써 기존의 램젯 기술, 스크램젯 기술, 복합 램젯 기술에다가 이 연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적용시키는구나. 자신 있어 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래 따지면은 기본적으로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KF-21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판 덕티드 램젯 기반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는 공대지 미사일 또는 공대함 미사일은 쉽다. 또 대레이더 미사일, 함 같은 그런 건 쉽다. 사거리 엄청나게 나온다. 그 앞에 있는 탐색기 기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술들이 한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개발이 돼요. 하나 획득을 하면 다른 회사 같은 게 미국 같으면 그 회사는 자기 힘으로 다시 개발해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쪽에는 그거를 자기 우선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방식에서는 쉽게 공유가 돼요. 그래서 빠른 겁니다. 저는 국방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지는 독과점이라는 부분이 좀 약해지더라도 국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기술이 국가에서 오잖아요. 현재까지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덕티드 램젯 이거 한번 보면 이 그림이 새롭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제일 왼쪽 이거 이제 KF-21의 항모 탑재형으로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 나왔던 사진인 모델인데 제일 왼쪽에 단거리 아이리스-T 저것도 국산화가 되겠죠. 그다음 몸통 밑에 달려 있는 중거리 이 미티어이죠.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 대함 미사일로 보여요.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대지일 수도 있고 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다 같은 거죠. 저게 덕티드 램젯 기반의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우리 KF-21이 5세대, 6세대로 간다는 비행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것이 전부 다 내부 무장창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상한선은 지금 미티어가 한 3. 몇 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부 무장창의 상한선은 지금 한 4.5m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사일들이 4.5m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KF-21용 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만드는데 사거리 늘리는 것도 별로 문제가 없겠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저기 한국판 지루콘 하는 거 보십시오. 그 기술 조금만 원용하더라도 세계 최장거리 사거리 최고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들을 넣을 수 있어요. KF-21 안에 몸통 안에 넣어서 그죠? 같은 크기에서 훨씬 멀리 갈 수 있잖아요. 내지는 크기를 줄일 수 있잖아요. 내부 무장창에 넣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기존 것보다 사거리를 동등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걸 개발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실 만해요. 사거리 당연히 멀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껐다 켰다 하는 거에서 확실하게 나오죠. 그럼 생존성이다. 생존성이 뭐냐? 자, 저고도로 날라야 돼요. 이런 순항 미사일들은 가장 늦게 발견돼야 돼요. 그 전략적 미사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고속으로 움직인다. 적정 고도 이하로 움직인다. 탄도탄과는 천지 차이다. 계속 기동한다. 그것은 순항으로 가든 스크램젯 엔진을 점화시켜서 순항으로 가든 활공체로 가든 상대방이 쉽게 요격하기 어려운 상태로 간다. 일단 속도 자체가 빠르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신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티어 미사일하고 같은 형식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속도를 살릴 수 있다. 탄도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가면 속도 떨어지잖아요. 대기권 돌입해서 목표에 맞을 때 되면 속도가 급격하게 줄거든요. 동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꾼다고는 하지만 궤도를 마음껏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본인이 동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램제트나 스크램젯 엔진, 한국판 지로코는 끝까지 동력이 남아있다. 막판에도 회피 기동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대단하구나. 남보다 훌륭한 기술을,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함으로 해서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의 전환으로도 훨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게 큰 문제가 고속을 하게 되면 엔진이 일회용 엔진이잖아요. 이거는 미사일이니까. 그럼 돈을 많이 쓸 수도 없고 엄청난 고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활공을 택하면은 점화를 끄잖아요. 엔진이 안 타잖아요. 열이 안 나와요. 그냥 식어요. 그래서 내구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확 줄어요. 이 말은 그런데 필요한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장비를. 그럼 그것을 온전히 탄두 중량을 향상시키는데 또는 연료량을 많게 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 안정성. 이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연소관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껐다 켰다 하는 게 이런 유리한 점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상 발사형 정도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군 전체의 타격력을 다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쓰는 거예요. 지상 발사, 공중 발사, 해상 발사, 수중 발사까지. 그리고 그걸 한 30년까지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사할 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것도 4.5세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5세대, 6세대로 넘어가야만 가능한 것들, 그걸 해내고 있고, 그리고 수상함에서는 또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적화시켜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나오고 있고, 또 은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이 오판을 못하도록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수함, 수직 발사관을 갖춘 잠수함, 디젤 잠수함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것들이 다 동시 진행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빈틈이 별로 없는 거죠.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 나라의 국방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지금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제가 봐서는 중국이에요. 그래, 기술의 냉정한 평가는 좀 힘든 부분이 많지만 어떤 단계를 넘어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대 앞 단계를 너무 허술하게 해서 뒷 단계를 못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해내고 있는 게 중국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어설픈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한 10년에 걸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그런 기술로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사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5G 같은 이동통신의 기술과 겹치는 부분이에요. 전차 같은 경우도 이미 수소 연료전지를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앞서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봤을 때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엄청나게 밀도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나라에 살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서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바보 같은 행태들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건 껍데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중 한 사례를 보면은 비행기에서 발사한다. 제가 이걸 먼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어요. 공중발사 초고속 추진, 활공체, 재점화 핵심 기술.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게 일반화된 거구나. 공중 발사용에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해냈구나. 작년에 했잖아요. 여기서 성과가 났구나. 일반화 시키는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공중 발사형이니까 KF-21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4.5세대지 KF-21이 어떡할 거야. 이런 어중간한 의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우리는 알잖아요. 이 내부 무장층에서 발사해야 돼요. 기체는 5세대, 6세대인데 무장을 밖에 매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자, 이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27년까지 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KF-21에 그거랑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극초음속 유도탄의 적재 중량 및 사거리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면 이제 오늘 쭉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껐다 켰다 하는 기술, 그게 핵심으로 개발됐다는 거예요. 자, 공중에서 발사하는 게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부스트가 필요가 없거나 조건이 있을 거예요. 항공기가 뭐 고도를 어느 정도 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에서 발사를 한다. 그러면 램젯을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도 모르고 부스트를 아주 작게 해도 충분할지 몰라요. 그러면 지상 발사나 함상 발사, 수중 발사에서 필요한 뒤에 큰 부스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목표죠. 예.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서 KF-21 함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대함 미사일 있잖아요. 덕티드 램젯 기반. 그거는 하고는 별개의 미사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훨씬 전략적인 거고, 그거는 전술적인 부분이고. 왜냐면 이중 램젯 엔진이 되려면 그 독특한 형상이 있거든요. 그 형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사진에서 나왔던 것은 기존의 미티어랑 유사한 그냥 덕티드 램젯이다. 스크램즈 기능 같은 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예. 훨씬 엄청난 장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기존의 유사한 미사일 체계보다는 훨씬 장거리를 가겠지만 그 대한 미사일, 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도 지금 500km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예. 500km 이상이면은 상대방의 함정의 레이더 사거리 바깥이에요. 적당히 낮게 나르면. 네. 자, 이거 뭐 돼 있죠. 여기도 보면은 공대지, 공대함을 지원할 수 있는 공중 발사, 초고속 정밀 유도, 지상 및 해상 타격 기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KF-21용 미사일을 도대체 몇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탄두에 들어가는 뭐랄까 탐색기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것을 이렇게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탄두 중량 같은 걸 감안해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티어가 될 수도 있고 공대함, 공대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즉 레이더를 노리는 레이더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다 덕티드 램젯으로 기본 원리는 같은 추진 기간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훨씬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이중 램젯 기반에다가 덕티드 램젯 기술을 결합한 그런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드렸던 의견인데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KF-21에 어디도 나오지 않는 정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업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타우러스가 원래 5.1m예요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산화 시킨다고 하니까 이 타우러스 원래 업체에서 물론 기술 이전을 다 받았죠. 이것을 제안했어요. 타우러스 2를. 한국이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은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깔려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제안한 게 뭐냐. 똑같아요. 사거리도 똑같고 위로도 똑같아요. 근데 길이를 4.5m로 줄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나눴죠. KF-21에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려면 길이를 좀 줄여야 돼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즉 4.5m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F-35 내부 무장창보다 길어요. 더. 네. 일단 직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가 중요해요. 직경은 두꺼우면 두 개, 예를 들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개 들어갈 자리 1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텔스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내부 무장창의 크기는 향후 6세대로서 같이 활동하게 될 무인기들의 내부 무장창도 이럴 것이다. 길이는. 예, 폭장량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수상 발사인데 그림에 왼쪽에 보시는 것이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고 이번 이제 정조 대양함이나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이거의 직경에 대해서 지금 사양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재원이. 그런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딱 미사일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70cm대 후반 약 80cm 가까울 것 같다. 그거 한 발 들어가는 걸로 딱 들어간다. 왜냐?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은 53.3cm밖에 안 돼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KVLS2에는 LSAM 대항공기용 같은 거 4발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82cm 정도 돼요. 거기는 함대함 탄도탄도 들어가잖아요. 소형화시켜서. 지금 우리의 오늘 말씀드리는 한국형 지르콘 함상형도 다 그거예요. 자, 미국도 지금 53.3cm가 작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레이브크급 후속 구축함에 향후 더 큰 VLS를 수직 발사관을 넣을 수 있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정도예요. 미국이 워낙 주말트나 LCS로 미국 해군이 얼빠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요. 벌써 싣고 있잖아요. 수직 발사관 2를. 거기 들어갈 미사일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게 한국판 지르콘이든 LSAM이든 몇 년이든 다 같은 시기에 탁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마덱스에서 작년인가? 예, 재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 안창호급에 들어가는 SLBM 수직 발사관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예. 이것의 직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재밌어요. 보통, 이제,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직경이 2m나 2m를 조금 살짝 넘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한국판 지르콘 또 한국형 그 수직 발사관 2하의 크기와 상관이 있거든요. 예. 한 발 넣을 것이냐 아니면 4발 넣을 것이냐 이 차이. 2배가 크지만 4발이 들어가니까. 그래 봤을 때는 이게 직경이 1.6에서 2.2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돼요. 자, 2m로 가까운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향후까지 필요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탄도탄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넣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아주 좀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서 너무 먼 이야기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예. 지금은 아닙니다. 예, 예. 몇 년은 걸리겠죠. 예. 이번 정권에서는 아니죠. 예, 예. 그렇게 되면 한 발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전략적 무기로 쓰지 않고 준전략적 무기로 쓴다면은 우리 순항 미사일 같은 게 들어가려면은 4발 정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4발 정도. 예.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KVLS2의 직경으로 추정되는 80cm 내지는 80cm 초반 그것의 2배 정도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미사일들의 호환성이 보장이 된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한국판 지르콘의 추가적인 개발 방향 그리고 그게 살짝 한 발 더 나간 건데 이때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6회공 수준까지 다 생각해서 하고 있구나. 몇 년 있으면 나타나겠구나.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KF-21 성공할까? 성공해봤자 다른 나라들은 다 5세대인데 우리 4.5세대 뭐 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던 게 벌써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으면 2, 3년 있으면 이런 게 눈에 다 아마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